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상병 특검법이 어젯밤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23일 만입니다. 다음 달 최상병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속전속결로 진행되면서 이제 본회의 상정만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독소 조항이 더 독해졌다며 벌써부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12시간 넘게 이어진 국회 법사위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마지막으로 특검법 의결을 앞두고 박성재 법무장관이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주무 부처잖아요. 앉아 계세요. 박 장관은 그대로 회의장을 나가버렸습니다. 장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장관! 장관!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여당 의원들과 법무장관의 불참 속에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특검법은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속전속결 추진됐습니다. 제정 법률안의 숙려기간 20일을 생략하고 법사위 상정 9일 만에 의결됐습니다. 특별검사는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수사 대상인 공직자들은 수사 관련 직무를 회피해야 합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팀장으로 참여했던 그 특검이 만든 책자입니다.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최상병 순직 1주기가 다음 달인 만큼 민주당은 6월 국회 안에 특검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21대 법안보다 독소 조항이 더 독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입법 청문회도 민주당의 오만함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무소불위 단독 운영의 청문회를 열어놓고서 민주당 의원들의 고압적인 태도는 그저 국민들의 눈에 보기에 당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일 뿐입니다. 다만 여당 안에서도 최상병 사건을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결자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상황에서 내일 출마 선언을 앞둔 당권 주자들의 입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어제 청문회에서는 대통령실이 최상병 사건 기록 회수를 사실상 주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실이 움직인 것도 추가로 확인된 건데요. 기록 회수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신범철 전 국방차관이 회수에 관련된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작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기자 군이 바빠졌습니다. 낮 1시 51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해 기록 회수 의사를 밝힙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 곳은 국가안보실.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유재은 관리관에게 전화한 사실이 어제 청문회에서 드러났습니다.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한테 저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다른 한 곳은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이 유재은 관리관이 전화할 거라고 경찰과 사전 조율한 사실이 공수처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행정관의 상관은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 이날 이시원, 임기훈 두 비서관은 11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8월 2일 날 이첩 회수 지시하신 건가요? 공직실 박 장님한테 지시하신 건가요? 이날 윤 대통령이 임기훈 비서관에게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 출신 이시원 비서관도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임기훈, 이시원 두 사람이 기록 회수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누가 이들에게 지시했는지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청문회 도중 나온 신범철 당시 국방차관의 답변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차관도 지금 통화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아니 그거는 회수에 관련 거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30일 회수가 외압이죠. 회수가 외압입니다. 그게 바로. 신 전 차관은 회수에 관련한 거라는 말은 윤 대통령과 통화 내용을 말한 게 아니라 이종섭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의 통화 시점이 8월 2일 기록을 회수한 날이라는 뜻으로 답한 거라고 MBC에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통화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는 최상병 순직 외압 사건과 관련 있는 10명의 증인 외에도 변호사 3명이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정훈 대령과 최상병의 직속 상사였던 이용민 전 대대장의 변호인들인데요. 12시간 동안 증인들의 발언을 지켜본 뒤 허위 증언이 있었다며 조목조목 곤란해 송곳처럼 반박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청문회가 거의 끝나가던 시각,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네? 요청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를 들었는지 물어봐달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경로하는 것도 직접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속기록엔 남겨야겠다고 생각해서 한 번만 질문해 주시면. 임 전 비서관은 국가안보 사안이라며 답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보상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그게 뭐가 안보입니까? 본인이 밥 먹는 것도 안보예요? 대통령이 수사 사안을 두고 경로를 했다고 해서 당신이 전파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났는데 그게 국가 안보라고 얘기합니까? 순직한 최상병의 직속 상사였던 이용민 전 대대장의 변호인. 임성근 전 사단장이 최상병의 수중수색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증언하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물속에서 작전을 했다는 것을 알았던 게 실종 사고 이후 19시 어간에 알았고. 김경호 변호인은 허위 증언이라며 작심 반박했습니다. 임성근 증인은 자신이 스스로 7월 22일 영결식 이후 수중수색 사실을 처음 알았다. 깜짝 놀랐다. 자신의 발언과도 배치됩니다.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임 전 사단장의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갑자기 사단장이 나타나서 브리핑하고 있는데 갑자기 브리핑을 중단시키고 지금 빨리 들어가서 수색 안 하고 뭐하냐라고 수중수색 작전을 중대장한테 명령했습니다. 법사위는 증언들을 꼼꼼히 따져 위증 사례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오늘 허위 증언이나 국회 모욕죄 등등을 절차를 밟아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사단장은 증언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는 증인 선서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선서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 증언은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는 국민적인 관심사였던 만큼 국내 대다수 언론이 일제히 생중계를 했는데요. 하지만 유독 KBS에서만 청문회를 볼 수 없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이뤄져 일방 주장만 전달될 수 있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외면했던 건데 KBS 내부에선 정권의 비위를 맞추지 말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쏠린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지상파를 비롯해 TV조선 등 종편, YTN 같은 보도 전문 채널 가릴 것 없이 일제히 생중계에 나섰고 MBC 중계만 총 조회수 146만을 기록했습니다.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임성근 증인에게도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하지만 KBS만 예외였습니다. KBS TV 채널은 물론 유튜브에서도 청문회를 볼 수 없었습니다. 담당자들이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였지만 청문회 시작 직전 중계를 안 한다는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대신 KBS는 이 시각 인도 요가 행사 현장과 함께 폭염 상황 등을 전했습니다. KBS 담당 부서는 야당 단독으로 이루어져 일방 주장만 전달될 수 있고 증인도 일부만 나와 생중계를 안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당 단독 개최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며 국회 상임위나 청문회는 여야 모두 참석해야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지침은 지난 4일 KBS 담당 부서인 디지털 뉴스부의 단체 채팅방에 처음 올라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최상병 특검법이 상정된 국회 법사위 회의 역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지만 KBS는 이를 생중계했습니다. 또 어제 청문회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이시원 대통령실 전 비서관 등 외압 의혹의 핵심 증인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였는데도 KBS가 애써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단독 개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를 알리는 게 공영방송의 의무 아니냐며 정권과 여당의 비위를 맞출 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남부지방에는 장마가 시작됐지만 중부지방에 내린 비는 장맛비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밤사이 서울은 관측 이후 가장 이른 시기에 첫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장마와 열대야 전망 알아봅니다. 김가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주말 전국 곳곳에 세찬 비가 쏟아졌습니다. 남쪽의 장마 구름뿐만 아니라 중부지방도 저기압에 동반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한 건데요.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도 보시면 경남 거제 89.7, 경기도 이천에도 85.2mm의 강우량이 기록되고 있고요. 서울은 16mm 안팎에 그쳤습니다. 지금도 경상도를 비롯한 동쪽지방 곳곳에는 산발적인 비구름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내일 오전까지 정체전 선이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 강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제주 지역에 최고 100mm 이상 시간당 30에서 50mm씩 강하게 퍼붓겠고 남해안 지방도 많게는 60m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또 다른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중부부터 다시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이어질 텐데요. 이번만큼 비의 강도가 강하진 않겠지만요. 내몽골 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날아들어 섞여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한편 지난 밤사이 서울에서는 관측 이래 역대 가장 빠른 시기에 첫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휴일인 내일도 종일 무덥겠습니다. 전국의 아침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겠고 한낮엔 다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해 국내외에 설치된 조형물인데요. 오늘 해외 설치 기준으로 14번째 소녀상이 이탈리아에 설치됐습니다. 이탈리아 현지에 연결해 이 소식과 함께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윤재 기자, 평화의 소녀상 설치 완료됐습니까? 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동상이 방금 전 제막식을 마치고 이곳 이탈리아 사르데냐 스틴티노시의 모습을 드러낸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스틴티노는 사르데냐 섬의 작은 마을이지만 아름다운 해변이 있어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소녀상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많이 몰리는 바닷가에 설치됐습니다. 이탈리아에선 처음, 해외에선 14번째로 설치된 소녀상의 제막식엔 리타 발레베라 스틴티노 시장과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을 비롯해 유럽 각지에서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애써온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스틴티노 씨와 정의연 대표자 연설이 끝나고 소녀상을 덮은 천을 내릴 땐 현지 합창단이 우리 미녀 아리랑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공식 행사를 마치고 일반에 공개돼 누구나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소녀상 제막식을 앞두고 일본 측이 스틴티노 씨의 항의에 비문 문구에 일본 측 반론을 담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 건가요? 네, 일본과 국내 일부 언론에서 스틴티노 씨가 비문 문구의 편향성을 인정하고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는데요. 스틴티노 현지에서 취재한 결과 발레베라 시장은 소녀상 비문 문구를 바꿀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청 측은 관련 보도에 대해 일본 외교당국과 만남을 거부했으며 대사관 측이 개인 자격으로 찾아와 벌어진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외교당국은 조금 전 제막식 행사 직전까지도 스틴티노 씨를 직접 방문해 문구에 한국 시민단체의 일방적 주장이 적혀 있다며 항의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일본 측이 문제를 삼는 문구가 무엇인가요? 의자에 앉아있는 소녀상 옆에는 기억의 증언이란 제목 아래 비문이 새겨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비문에는 특히 일본 정부가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며 소녀상을 철거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한 강한 유감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이 일본 정부가 포함된 문장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이 문장은 스틴티노 씨의 제안으로 먼저 새겨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소녀상 비문에 일본 정부를 명시하고 그 잘못을 비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틴티노 씨 측은 과거사를 지우려는 것은 또 다른 범죄라는 입장인데요. 다만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 위기에 놓여 있고 이곳 소녀상에 대한 일본 측의 항의도 계속될 걸로 보여
소녀상을 지키려는 노력도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탈리아 사르데냐에서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라인 사태에 일본 정부와 정치인들이 깊이 개입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일본 자민당 정치인이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을 만나 라인을 일본이 가져와야 한다고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자민당의 경제안보 추진 본부장인 아마리 아키라 의원이 지난 3, 4월쯤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과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때 아마리 의원은 라인을 거론하며 일본의 인프라는 앱 개발부터 모든 것을 일본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손 회장은 제가 책임을 지고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특히 라인이 일본에서 9,700만 명이 사용하고 있고 행정 서비스에도 활용돼 아마리 의원의 안보 위기감이 작용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총무성은 라인 야후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강력한 행정 지도를 내렸는데 마이니치는 총무성이 소프트뱅크의 미야카와 주니치 대표를 별도로 불러 네이버의 출자 비율을 낮추고 경영권을 소프트뱅크로 옮길 것을 거듭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자민당과 총무성의 잇따른 개입에 대해 소프트뱅크의 한 간부는 자본 구성을 재검토하라는 국가의 강한 의지를 느꼈으며 설마 이렇게 깊이 들어올 줄은 몰랐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그동안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한 건 맞지만 지분을 줄이라고 한 적은 없다는 모순된 주장을 펴왔습니다. 일본 정부와 정치인들이 라인 야후 사태에 예상보다 더 깊이 개입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민간 기업의 지분 구조를 바꾸라고 하는 건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왔지만 체감되는 더위는 여전한데요. 강원도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는 에어컨이 있어도 학생들이 쓰지 못하고 찜통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측에서 에어컨 리모컨을 뺏어가 쓸 수 없다는 게 이유인데 어찌 된 일인지 배현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대학교 기숙사 시설인 가온과 도원 생활관. 바깥 기온은 25도 정도인데 생활관 내부는 30도 가까이 됩니다. 학생 2명이 함께 생활하는 방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활관 두 곳에서 지내는 학생은 1,300명이 넘는데 요즘 한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무더위에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더워서 몸이 뜨거워요. 몸에 열이 갇혀 있는 것 같고 드라이기 하면은 너무 더워서 드라이기도 못 쓸 정도로 지금 덥고. 학생들이 더위를 식히려면 개인용 선풍기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마저도 탁상용 정도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이 일부 설치돼 있는 다른 생활관에서는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당초 학기 중 학생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방학 프로그램 일반 참가자를 위한 것이라 생활관 측은 리모컨을 회수하고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에어컨을 사용하면 벌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리모컨을 뺏어가셨더라고요. 에어컨 설치를 했는데 그래서 여쭤보니까 방학 특강을 듣는 학생들을 위한 거라고 학기 중에 있는 학생들은 쓸 수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럼 틀 수 없냐 했더니 그거 틀면 벌점 주신다고. 강원대 도계캠 기숙사 입사 학생들은 생활관 내 찜통 더위를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강원대 생활관 측은 고지대에 있어 기온이 높지 않아 처음부터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용을 금지한 건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은 다른 기숙사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최근 기온이 높아지는 일이 많아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에어컨을 사용하면 벌점을 주겠다고 지시한 적도 안내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때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믿기 힘든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혀지기 마련인데요. 이런 사건들이 시간이 지나 다시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실화가 가진 힘, 임소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억하세요? 부둥켜 안고 나니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53년 만에 다시 만난 승무원과 승객. 마치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너무 생생하죠. 1971년 속초발 김포행 비행기가 이륙한 지 20분 후 기체 바닥에 구멍이 뚫리고 조종석 벽이 부서졌습니다. 폭탄을 터뜨린 범인은 22세 청년. 조종사를 위협하면서 기술을 북으로 돌리라고. 조종사와 승무원은 범인을 속였고 이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신분증을 파기하시기 바랍니다. 수습조종사가 폭발물에 몸을 날린 덕분에 승객 60명이 모두 무사 구조됐습니다. 내리자마자 대한민국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오늘 이런 날은 없죠. 대한항공 납북 미수 사건. 그야말로 영화 같은 이야기가 반세기 만에 극장에 걸렸습니다. 감독은 실화의 힘에 주목했습니다. 실화가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게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의 봄 보고 나서는 어떤 분노와 그런 감정들이 아마 실화이기 때문에 사실에 바탕을 둔 이야기는 꾸준히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크래시. 실제 일어난 교통 범죄를 소재로 톱배우 없이도 매회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있었던 일이고 우리가 또 겪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폭발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보니 세월이 지나 다시 관심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밀양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한공주는 최근 사건이 재조명되며 개봉 10년 만에 OTT에서 역주행 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사건들. 창작자들은 오늘도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 나섭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10,000원 적용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발표를 앞두고 쟁점이 되고 있는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 최저임금 차별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생존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도심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 명, 경찰 추산 12,000명이 모였으며 참가자들은 용산구 남영역 삼거리 인근까지 행진한 뒤 대회를 마쳤습니다. 지난 4월 가동을 중단하고 정기 검사를 받던 경주 월성 4호기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에 있던 저장수 2.3톤이 바다로 흘러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한국수력원자력은 누설된 저장수의 방사선 유효설량이 연간 한도인 1mS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0.00000055mS라고 보고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한선으로부터 방출 사실을 보고받은 뒤 인근 바닷물을 채취해 환경 영향을 정밀 평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전망대 시간입니다. 얼마 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죠.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선 정치 군사 분야 협력뿐 아니라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자동차 도로 건설에도 합의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김세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한이 코로나로 국경을 봉쇄했던 2021년.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이 손수레를 밀며 두만강 철교를 건넙니다. 해상과 항공, 철도까지 모두 막히자 철길을 따라 국경을 넘어 탈출한 겁니다.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이 낡은 단선 철로는 현재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유일한 육로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19일 정상회담에서 이 일대에 자동차용 도로를 건설하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두만강 국경 자동차 다리 건설에 관한 협정과 보건, 의학 교육 및 과학 분야에서의 북한 나선과 러시아 핫산을 잇는 길이 800여 미터, 폭 10m짜리 왕복 2차선 대교. 9년 전 추진했다가 북한의 4, 5차 핵실험으로 중단된 다리 건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자동차 도로가 놓이게 되면 북러 무역량과 인적 교류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철도 같은 경우는 화차를 가득 채워야지 움직이는 건데 이거는 언제든지 다양한 화물을 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외 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해온 북한 입장에선 식량과 유류, 산업물자 등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확보하는 셈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양측은 이미 정치 군사 분야뿐 아니라 경제 분야 접촉면도 크게 늘려가는 상황. В 2023 году товарооборот увеличился в 9 раз. За первые 5 месяцев текущего года рост составил еще 54%. 극동지방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고민해온 러시아 입장에서도 두만강 하구 지역 개발은 이해관계가 맞습니다. 지난 2월엔 이미 도로 설계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러시아 언론을 통해 나왔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조약에도 세관, 재정, 금융 등의 분야에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관련 내용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건설 비용. 북한의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은 만큼 러시아가 건설 비용을 전액 지불하는 대신 북한은 러시아에 인력을 파견하는 통로로 활용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공개는 안 되겠지만 노동자 파견에 대한 어떠한 협약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러시아가 북한과의 경제협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한 교육 협력에도 주목하는데 인력 파견을 교육으로 위장하면 대북 제재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두만강 다리 건설에는 서로 이익을 추구하며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속내가 담겨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리미어리그 황희찬 선수가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최근 풋살 기술도 배우고 있다며 다음 시즌에 대한 각오도 밝혔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니폼을 입던 평소와 달리 한껏 멋을 부린 황희찬. 프리미어리거와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다는 소식에 궂은 날씨에도 2,000명이 넘는 팬들이 몰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잘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북전시에서 이렇게 큰 페스티벌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하이라이트는 팬과 1대1로 맞붙는 이벤트 경기. 거친 태클로 팬을 쓰러뜨려 웃음을 자아낸 황희찬은 화려한 발재 안에 전매 특허인 접기 동작까지 선보이며 진심을 다했습니다. 제가 특별하다고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같은 사람이고 최대한 많이 다가가려고 하고 좀 소통을 하려고 많이 하고 있으니까 또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만 12골로 맹활약한 황희찬은 최근 풋살 기술도 배우고 있다며 새 시즌에 대한 각오도 밝혔습니다. 빅리그에서 잘하는 선수들 보면 그동안 축구에서 많이 쓰지 않았던 그런 풋살 기술들을 또 많이 쓰고 있고 계속해서 더 저를 이겨내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큰 것 같아요.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손흥민의 팀 동료 벤탄쿠르의 인종차별적 발언에 대해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벤탄쿠르가 재차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우루과이 자국 방송에서 손흥민이나 사촌이나 똑같이 생겼다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논란이 됐던 팀 동료 벤탄쿠르. 비난이 거세지자 나쁜 농담이었다며 사과했고 손흥민도 우리는 여전히 형제라며 감사 안았는데요. 손흥민의 입장 표명 이틀 만에 벤탄쿠르가 SNS를 통해 재차 사과했습니다. 제 말에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손흥민 외에 다른 누구를 언급한 적이 없고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공격할 의도도 없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서 더 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벤탄쿠르 발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출전 정지 등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로야구 키움의 장재영 선수가 투수에서 타자로 전향한 뒤 1군 출전 3경기 만에 홈런을 터뜨렸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지금 수도권 지방의 하늘은 갈수록 개고 있고요. 그 밖의 지방 곳곳에선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일 오전까지 정체 전선이 남해안과 제주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제주 지역에 최고 100mm 이상, 시간당 30에서 50mm씩 퍼붓겠고 남해안 지방에도 많게는 60mm가 넘는 추가 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또 다른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중부 지방부터 다시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강도는 이번만큼 강하진 않겠지만
있지만요. 내몽골 고원 부근에서 발원 중인 황사가 날아들어 섞여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또 덥고 습한 남풍이 강하게 불어들면서 밤더위도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밤 사이 서울에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이른 시기에 첫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내일도 전국의 아침 기온 평년 수준보다 높겠고 낮 동안엔 다시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해안가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구 23도에서 시작하겠고요. 한낮의 기온은 서울 30도, 전주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내일 이후 잠시 남하했다가 주 후반 다시 북상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